네, 사법논담 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천하람 변호사 모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장윤미 변호사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윤미입니다. 네, 어서 오시고요. 자, 오늘은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수사 관련해서부터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귀가 조치시켰더라고요. 네. 구속영장을 친 게 아니라 왜 그런 겁니까? 일단 보통 조사를 하고 약간 텀을 둔 다음에 영장 청구를 하기도 해서 이 진술에 대해서 뭐 분석이랄까요? 왜냐하면 김용 씨랑은 좀 다르게 하나하나 좀 반박을 했다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반박한다는 사실 자체가 본인들은 혐의를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뭔가 부인을 한다, 이걸 뭐 인멸할 의도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판단을 한 이후에 저는 영장 청구는 검찰이 이미 좀 결심을 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보도 보면 영장 청구할 듯 네. 이거 네. 거의 동일하게 다 보도가 하는데 네, 그런데 그러면 어제 또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럼 바로 영장을 그냥 칠 것 같은데 또 그냥 집으로 일단 돌려보냈다. 심지어는 그 추가 조사 가능성까지 있다고 나오고 합니다.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워낙 혐의가 많으니까 실제로 이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뭐 그 사람한테 나름의 이제 그 변호의 기회를 주고 또 거기서 어찌 보면 부인한 내용들이 증거가 배치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 꽤 중요하게 작용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는 이제 김용 실장이랑 다르게 일단은 적극적으로 항변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또 아마 지금 어제 14시간 뭐 13시간 40분 정도 조사했다라고 하지만은 혐의가 굉장히 많고 또 다 내용이 복잡한 것들이라 가지고 그럼 애당초 부를 때부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네, 거죠. 그런 얘기들도 미리 사실 좀 나왔어요. 추가 예. 조사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장 변호사의 말씀처럼 어제 나왔던 내용들도 좀 녹여가지고 영장 청구할 때 써야 될 건데 그걸 하는데 물리적인 시간도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는 거의 묵비권을 행사를 했기 때문에 묻고 답하고 타이핑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적게 걸리지만 네. 정진상 실장은 따박따박 반박을 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물리적 시간부터가 엄청나게 많아서 다 못 물어봤을 수 있다. 네, 아니 뭐 타이핑 자체야 뭐 어제 하면서 했겠지만은 그 진술을 가지고 이제 중요한 내용들 뽑아내서 또 영장 신청서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압수수색 영장 자체가 거의 매우 구체적으로 돼 있으니까 거기에 추가하는 형태로 될 거긴 하지만 네. 뭐 제가 검사하면 이제 어제 밤샜는데 야 바로 그 영장 신청서 써 이러면은 저도 워라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유 신박한 해석이시네. 검사의 완합에 그래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아니지만 약간 더 신중하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정진상 실장 어떻게 보면 마지막 퍼즐이거든요, 거의. 네. 예, 그리고 어제 조사에서도 정진상 실장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얘기까지도 많이 물어봤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정진상 실장 마지막 퍼즐이 좀 흐트러지고 이렇게 되면 검찰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해지기 때문에 좀 신중한 거 아닌가? 혹시 보니까 그래서 민주당 이런 데서는 많이 기초 사실조사 틀렸다 이런 번 네. 이제 그러니까 주장도 그런 있었잖아요. 얘기 많이 그러니까 하죠. 정진상 실장이 따박따박 반박을 하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 이게 아닌 게 좀 더 알아봐야 되나? 네. 혹시 이랬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물러서진 않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 뭐 보도에 따르면 준비한 질문지, 왜냐면 특히나 이렇게 더 중요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질문지를 다 미리 만들어 놓거든요. 네, 네, 근데 네. 그걸 다 물어보긴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박한 것도 있지만 일부에 대해서는 진술 거부권을 뭐 행사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기도 하고. 다 물어보긴 했다. 예, 근데 또 수사의 새로운 또 단초 추가로 확인해야 될 사안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러면 거꾸로. 아니 어차피 이거는 재판 가서 유무죄를 다툴 텐데 네. 굳이 검찰에서 따박따박 반박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오히려 방어 논리가 오히려 그러니까 드러날 수도 있는데 그런 이런 얘기가 얘기하죠. 성립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정진상 실장은 왜 그렇게 반박을 했을까요? 이게 전략상 그냥 우리 검찰도 물증을 제시하지 않는데 우리가 우리 패를 노출시킬 필요가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좀 전략일 수 있는데 이때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본인 정진상 실장이 진술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봐야 되는데 그건 뭐 변호인이 설득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본인은 자신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일단 내린 것 같습니다. 돌아가는 판을 봐서 이게 기소로 안 갈 수도 있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반박을 해서 기소를 막는 네. 목적이라면 이해가 되겠는데 네. 이건 100% 기소한다고 본다면 법정 가서 따지는 게 오히려 더 전략적으로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근데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있다고 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시간을 끄는 측면도 있다고 보고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묵비권 행사하고 뭐하고 하게 되면 오히려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지금까지 준비된 거 가지고 바로 기소하자.
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근데 적극적으로 다른 주장들을 하게 되면은 검찰 입장에서도 그걸 일단 확인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도 유동규, 남욱 이런 사람들도 또 불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그럼 예를 들면 정진상이 그 사람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구체적인 내용을 하면 또 유동규나 남욱을 불러가지고 야 이거 그 정진상은 이러던데 그러니까. 당신들 진술이 맞나 이런 걸 또 크로스 체크하는 과정을 또 한 번 거쳐야 아니 되거든요. 괜히 검찰한테 보강해 줄 수 있는 기회만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간을 또 좀 끌어주는 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김용 부원장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진상 실장까지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 있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법률적으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불리하게 처리해서는 안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정진상, 그러니까 김용에 이어서 정진상까지 묵비권을 행사해? 이거 뭔가 구린 게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인상을 줄 수도 있고 또 정진상 입장에서는 이쯤에서는 내가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반박을 해서 이 기록을 어떻게 보면 법원한테도 남겨놔야겠다. 내가 일관되게 부인하는 진술을 했다라는 기록을 남겨놔야겠다라는 고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러면 하여간 이제 궁금한 거 두 가지를 여쭤봤는데 중간 정리 삼아서 그러니까 그래서 정진상 실장에게 적용된 혐의가 지금 여러 가지잖아요. 네, 네 가지. 예. 검찰이 이걸 입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뭐 남욱, 유동규랑 배치된다라고 이야기 주셨는데 남욱, 유동규랑 배치되는 것뿐만 아니라 검찰의 종전 기소 공소 사실과도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700억을 뭐 정진상, 김용, 유동규가 뭐 어떻게 사실 세전으로 700억이고 사후로는 뭐 428억이라고 하는데 그게 유동규의 공소장에는 유동규가 받기로 한 돈으로 기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그 4차장이 기자들이랑 브리핑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은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이야기를 해요. 이건 상당히 모순이 되는 거거든요. 유동규의 혐의를 털어주면은 그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 대장동 일당과 관련한 재판의 공소유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이 모순되는 상황이 공소유지가 양측으로 될 것인가? 또 하나는 이 남욱이 키맨으로 등장하고 있잖아요. 네. 뭐 KBS랑 단독 인터뷰를 한달지 이거는 사실상 저수지 안에 넣은 돈이란 취지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도 지분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이 700억 상당액이 한 24.5% 정도 되는 대장동 지분이었다는 건데 사업과 관련해서 이거를 뭐 어떻게 나누기로 했다. 거기에는 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줄 알았다라고 넌지시 없는 발언을 하기도 하는데 아주 처음부터 정말 찐 키맨이었던 정영학 회계사는요. 그런 것과 관련한 재판 과정에서 진술이 본인이 합니다. 그런 어떤 지분을 나눈다거나 비율대로 이 분배를 하기로 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누구 말이 맞을 것인가? 또 노래방 녹취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검찰이 유동규를 기소할 때 상당히 유효한 증거로 활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노래방 녹취록에서는 유동규 것임이 전제로 대화가 오가거든요. 이걸 누가 얘기하면 알겠어? 뭐 내 거지만 이런데 정반대의 사실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한다? 공소유지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 이제 유동규에서 정진상, 김용으로 확대되어 가는 과정이 검찰의 각본이고 유동규와 김만배와 남욱의 진술이 검찰의 각본을 근거로 해서 자기들이 나눠가지고 짜집기 진술을 하는 거다라는 게 민주당의 기본적인 뭐 생각인 것 같아요. 조작이다, 막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면 검찰이 그 정도 능력이 있으면요 넷플릭스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로 갈 뿐만이 아니라 유동규, 김만배, 남욱 같은 사람들한테 억지 진술을 주입시켜가지고 그걸 말하게 하고 심지어 그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이제 그만해가지고 내보내준다? 그 정도 리스크를 지려면요 최면술사 정도 돼야 됩니다. 네. 아니 제가 검사라면은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내 직이 날아가는 문제인데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삐끗하고 언론에 나가가지고 이거 생각해보니까 좀 꼬이는데 검사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요라고 하기 시작하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거의 무슨 정권이 위태위태한 스캔들로까지 갈 수가 있는데 그건 아까 말 그대로 이제 그러니까 저기 조작 수사가 그러니까요. 그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근데 제가 아는 검사들은 그 정도 설득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김만배, 유동규, 남욱의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구체적인 진술들이 근데 전부 허구일 거다. 이거는 뭐 사실 근데 지금 장윤민 변호사가 지적한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게 지금 정진상 실장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력한 증언. 네. 뭐 남욱이라든지 다 유동규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증언이 있는데
문제는 증언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일단 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장윤미 변호사가 제기한 문제는 그 이전에 대장동 일당을 기소하면서 어떤 그 제시했던 증거가 네. 오히려 정진상 실장의 혐의를 입증하는 증언의 어떤 일관성과 신빙성을 갉아먹는다면 그리고 내지 충돌한다면 이게 지금 별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얘기가 성립되는 거잖아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100을 얘기했다가 가면 갈수록 우리 죄는 적어요. 연루된 사람은 적어요. 저희는 별로 잘못 안 했어요. 축소되는 형태의 진술들은 신빙성이 낮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아니면 구체적인 얘기를 했다가 점점 더 기억이 안 납니다. 뭐 처음에는 막 얘기하기 시작하다가 이거 저희는 관여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책임을 줄이는 진술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빙성이 낮다고 봐요. 근데 대장동 수사는 정반대입니다. 처음에는 요만큼 있다가 이게 조금 더 수사가 돼서 들어가면 조금 더 드러나고 게다가 이 대선 전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사실 당선 가능성이 있으니까 대장동 일당도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얘기는 조심해서 하다가 이거 대선 끝나고 이거 아닌 것 같네 이러다가 나만 죽겠네 하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런 부분들도 있었어요 해서 확장되는 진술로 나타나거든요. 아니, 이번 근데 사건은. 잠깐만요. 근데 천화동이나 어떤 뭐냐면 지분 같은 경우는 다 유동규 거였다가 근데 그 유동규 거였다 사이즈가 줄어드는 거죠. 아니죠. 유동규가 지금 사람들이 민주당에서 좀 호도하는 게요. 이 700억에 대해서 유동규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유동규랑 김만배랑 유동규랑 정진상이랑 김용이랑 공범 관계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용이랑 그 정진상이랑 해가지고 이게 정치 자금 목적의 뇌물이다라고 하면 유동규 입장에서도 꼭 좋아지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동규의 혐의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실제 책임 분배에 있어가지고는 이게 나 혼자 먹은 게 아니고 저 사람들도 같이 먹기로 했습니다. 약간 이런 면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공범 관계고 그 유동규가 700억이라고 얘기했을 때 법조계에서도 어떤 얘기들 했냐면 이게 대장동 그래 뭐 크고 돈 많이 번 거 알겠는데 성남 도시개발공사 본부장 하나가 700억을 먹을 수 있는 건가? 이게 진짜 유동규가 끝인가? 유동규가 그 정도의 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건가라는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구심이 어찌 보면 이제는 이게 더 상위권의 힘이 있어서 성남시에 관련한 행정을 담당하고 정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전폭적으로 밀어줬구나라고 하는 게 드러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말고 정진상 실장이 지금 돈 받았다는 거죠, 뇌물. 네. 그러면 그거 그러니까 진술 말고 네. 오간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물증 이런 게 있는 겁니까 지금? 일단 검찰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CCTV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근데 또 어제 같아요. 민주당 반박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돈을 현금으로 어쨌든 1억 4천만 원을 몇 회에 나눠서 받았다는 건데 유동규 씨가 정진상의 집으로 가서 5층 아파트였기 때문에 CCTV 사각지대를 찾기 위해서 계단으로 갔다. 그런데 일단 민주당 주장 반박 내용이 합리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파트 사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한 층 한 층 갈 때마다 불이 깜빡깜빡 이렇게 켜지거든요. 그러니까 더 외부에서는 들여다보기가 그러니까 아파트 좋다는 입구부터 거고요. CCTV가 있는데 2019년 이전부터 있었다는 거고 피해갈 방법이 없다는 그리고 거죠. 검찰도 CCTV를 거기서 따왔다는 건데 그거는 당연하게도 최근 것밖에 확보가 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유동규의 말에 지나치게 좀 의존한 부분이 있어서 이 사실관계 그대로를 좀 밀어붙이기에는 좀 허약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이거 보면서 되게 웃기다고 생각했던 아니면 민주당 그 대책인가요? 거기 의원들이 전략을 되게 잘못 잡았다 생각했던 게 영장에 온갖 얘기 다 있고 진짜 엄청 뭐 많이 써 있거든요. 저도 압수수색영장 대충 봤는데. 근데 이거 하나 지금 기자회견 한 거예요. 나머지는 뭐 반박 못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도 보면서 그리고 이 CCTV가 뭐 계단이 뭐 입구에도 있고 다 있겠죠, 당연히. 근데 내가 범죄를 하는 입장에서는 엘리베이터 CCTV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는 층이 더 명확하게 찍히고 뭐 계단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층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뭐 이런저런 뭐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사람 생각 입장에서, 그러니까 실제 객관적으로 층마다 CCTV가 있고 불이 켜지고 입구에도 있고 이런 것과 떠나서 나는 엘리베이터에서 뭔가 그 층을 딱 누르는 장면이 찍히는 게 싫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은 판단 여지가 되게 갈라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무슨 뭐 그 정진상 변호인이나 되는 것처럼 나와가지고 이거 그 일반 회사에서 이렇게 하면은요 이거 배임입니다. 이거 일반 직원인 건데. 게다가 뭐 회사랑 관련한 사건도 아니고 바로 그 얘기로 넘어가 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서는 왜 그 정진상 개인 비리에 민주당이 나서냐?
그러니까 이 점 지금 계속 때리고 있는데 장유미 변호사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저는 이게 정치적 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민주당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 내지는 대응책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가장 크게는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전에 검찰의 주장 사실과 상반되는 수사를 하고 있는 건 정치를 걷어내고는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정진상 실장이 갖고 있는 이게 윤곽이 보이는 돈은 1억 4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뇌물조로 받았다. 지금 700억을 같이 나눠 쓰기로 했다라는 당사자예요. 그래서 부정처사 후 수뢰죄도 압수수색 영장 등에 다 담겼는데 아니 내 수중에 좀만 있으면 700억이 있는데 뭐 세후 400 몇십억이라고 하지만 1억 몇천을 찔끔찔끔 몇천을 받았다는 것도 사실은 논리적으로 상당히 일관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게 맞는 것인가? 아 이건 당대표 개인 문제지 대표의 측근 문제니까 우리랑은 무관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런 진단에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어차피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 정도까지는 뭐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당무를 하면서 발생한 일도 아니고 그냥 본인의 어떤 개인적, 그러니까 다른 직위를 수행하면서 개인적인 비리 혐의가 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을 한다. 저는 극단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받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당과 관련된 어떤 일을 하면서 뭐 수사를 받는 게 아닌 이상 당이 개입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좀 비교가 이상합니다만 저 이준석 대표가 무슨 뭐 성상납 관련해서 수사를 받을 때 저희 당이 당 차원에서 다 달라붙어가지고 이준석이 거기 갔던 유성구에 뭐 CCTV가 없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그건 그게 개인 문제인 거고 오히려 저희 당은 좀 잡아먹으려고 했던 면도 있어요. 뭐 그건 좀 다른 문제지만은 아무튼 그래서 이게 저희가 보고 있으면 되게 이상하다. 그래서 이게 공사 구분이라는 게 요새 저희 그 정치판에 뭐 도의라는 게 실종되고 저희도 개판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니 기본적인 공사 구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이상한 거죠. 네.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한다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이 검찰이 수사할 것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그 도착할 점은 이재명 대표라고 보기 때문. 뭐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플랜 B가 정치적으로 좀 없는 뭐 그런 여러 상황이 또 뭐다 따지기 전에 네.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유상범 의원하고 인터뷰했는데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물어봤어요. 이제 김용 정진상 수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바로 불러서 조사를 할 거라고 보느냐 했더니 아니고 일단 좀 약간 시간차가 있을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망을 하는데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 변호사님이 계속 짚어주셨던 것처럼 좀 본인의 바람이 투영된 것 같은데요. 이 총선이 2년 뒤면은 그래서 뭔가 이 정치적인 스케줄과도 맞물려서 타격을 좀 줬으면 좋겠다는 본인의 의중 때문에 바로 부르지는 못할 거다. 물론 또 객관적인 진단도 있겠지만 저는 그 섞여 있는 어떤 전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시점은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검찰이 이렇게 총선 스케줄까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재명이라는 정치인, 이재명이라는 민주당의 당대표,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를테면 어떤 정치적인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는 이미 저는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작된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정진상 불러가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들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다만 그 이제 유상범 의원이 얘기하는 공식적인 입건 내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 이런 거는 저도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봅니다. 꼭 총선 스케줄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요새는 저희 당에서도 이 난리 치는데도 저희 당 그 지지율이 안 오르는 거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꼭 구속된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총선 대승하는 거 아니다라는 생각 가진 분들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뭐 그거와 국민의힘 별개로. 안에서? 네, 국민의힘 안에서. 그렇습니까? 예. 그와 별개로 뭐 저도 얘기하는데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와 별개로 저는 김용과 정진상 이 두 분이 입을 여는데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장동 일당들도 이분 열 전제가 거라고 있는 보세요? 거잖아요. 저는 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뭐 이런 부분들이 흔들리는지 뭐 앞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미래가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판단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1심 선고까지도 저는 기다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김용이나 정진상 이런 분들도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의 형이 나오는 건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볼 거고 대장동 일당들도 어찌 보면 추가적인 진술하고 이게 실제로 저 위에 누가 더 있습니다라는 얘기하는데 엄청 오래 걸렸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
그 마음의 준비를 할 시기가 좀 필요하다고.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쭐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이미 기소가 돼서 그러니까 재판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 관련 건하고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지금 쭉 진행되어 왔던 대장동 재판은 그러면 이 수사가 끝나고 뭐 기소되는 것까지 다 볼 동안 계속 그러니까 지켜보는 겁니까? 아니면 그건 그 자체로 그냥 가는 겁니까? 그건 그 자체로 가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럼 1심 선고 내용이 지금 수사의 내용과 만약에 배치가 되거나 이래버릴 수도 있잖아요. 꼬일 수 있죠. 근데 그렇게까지 안 놔두겠죠. 뭐 검사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700억 이런 게 핵심일 건데 그거 유동규 사건에서는 공소장 변경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지금 공식화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아마 정진상에 대해서 기소하면서 뭐 그걸 바로 잡거나 뭐 뭔가 뭐 하겠죠. 알겠습니다. 야, 여기서 또 제가 한번 제 특기인 책길로 잠깐 빠져보면 공소장 변경 얘기하니까 공소장 변경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저 일반인이 제가 볼 때는 이 사람 이러이러한 범죄 저질렀으니까 처벌해 주세요가 공소 내용인데 재판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요거 그러니까 범죄 요걸 바꿔주세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판례가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소장 변경을 하더라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김종배 저기 강조했으니까 처벌 내가 기분이 나쁜데 하여간 기소를 했는데 나중에 강도죄가 아니라 절도죄예요. 바꿔주세요. 이건 안 된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날 똑같은 시각에 피해자가 동일한데 알고 처음에는 이제 뭐 때려서 뺏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술 취해서 자고 있는 사람 거를 가져갔더라 하면 그 기본 백그라운드가 유사하기 때문에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가지고 절도로 바꾸고 이런 거는 가능한데 기본적인 행위는 그대로 있는데 이거를 법리적으로 어떤 죄라고 해석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범위 안에서만 공소 내용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원래는 뭐 살인으로 기소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명예훼손이더라.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는 안 돼요. 근데 유동규 씨는 이게 공소장 변경 사안인지는 저는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700억의 최종 수신처가 유동규였다. 그 약속을 받았다라는 게 공소사실인데 공소사실을 바꾸려면 이거 유동규가 받은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랑 나누기로 했어요. 이거 완전 배치되잖아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공범만 추가하는 형태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전 그래서 이게 만약에 1심 선고가 언제 내려질지 모르겠지만 이게 또 수사에 미치는 영향. 이것도 좀 중요하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김용 정진상 임여는 문제도 지금 검찰이 패를 안 깠어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제가 실제 그 김용 그 부원장 변호인 하시는 분하고도 얘기해봐도 제가 얘기할 만한 사람이 누군지 뻔할 수도 있는데 너무 특정되는 해봐도 이게 뭐 많은 구체적인 뭐 증거를 들이대면서 뭐 이렇게 물어보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 과정에서 김용이나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뭔가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증거 같은 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가서 또 생각이 달라질 수 있죠.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김봉현. 뭐 영화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아니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갔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전자발찌 끊는 게 이제 한 해 꽤 있죠. 몇 번씩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뭐 그렇게 그러니까 끊고 도망갔다는 뉴스를 제가 한두 번 접한 게 아닌데 그러면 그 전자발찌가 무슨 효용성이 있어요? 그래서 더 강하게 못 끊을 정도로의 재질을 금을 몇 번 더 두르고 하겠다라고 하는데 근데 몇 번 더 둘러도 각 잡고 자르려면 자를 수는 있을 겁니다 아마.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되게 지금도 힘들다고는 하더라고요. 지금도 쉽진 않다고는 해요.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 이게 무슨 뭐 영화 스토리도 아니고 뭐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나 싶어갖고. 근데 아무튼 왜 도망간 거예요? 뭐 중형이 나올 것 같으니까 도망갔겠죠. 중형이 선고가 곧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검찰은 도주 가능성이 있다. 이미 미리 저기 뭐 봤다면서요. 원래 도주도 했었잖아요 옛날에도. 그렇죠. 전적도 했었고. 근데 왜 가만 놔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판사가 좀 이해가 안 되고 법원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우리가 이제 기록을 뭐 보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잠깐만 여기서 우리 그 기초사실 잠깐 전하면 이제 재판 넘어갔고 진행 중인데 이 됐던 거죠.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보석을 해주면서 이제 전자발찌 부착 명령하고 했는데 근데 도주 가능성이 보니까 검찰이 보석 취소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판사가 안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여줬고요. 그거는 뭐 재판을 성실하게 받았다 뭐 이래서 그것도
언뜻 공감되진 않지만 그런데 일단 검찰이 대포폰 사용 흔적을 잡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폰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신영장 발부받아가지고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기각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은 거의 영장 발부율이 100%에 가까워요. 이거는 실체 이걸 발부 안 해주면 접근 자체가 안 되니까요. 이것조차 해주지 않았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고 그러니까 김봉현 씨의 변호인이 이 해당 판사와 뭐 고교 동문이다 같은 법원에 근무를 했었다 이런 뒷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사건은 워낙 중해서 제가 봐도 일반적인 사건의 예를 따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보석 취소를 잘 안 하기는 합니다. 실무적으로. 아 그래요? 거의. 예, 약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보석 같은 경우도. 그리고 우리 법이 지금 약간 전환기긴 합니다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보석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칙 자체는. 네, 그렇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거의 완전 이제 도망치려고 하다 완전히 도망치게 명확하다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면 보석 취소를 좀 잘 안 하거든요. 실무적으로는. 네. 그래서 그런 관행적인 부분을 따랐던 것 같은데 법원도 좀 안일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뭐 옛날에 도망도 갔던 사람이고 워낙 중한 사건인데 아니, 조금 더 엄격하게 봤었어요. 영화 스토리 뭐 다단계 판매 사기나 뭐 펀드 사기를 해가지고 네. 대형 사고를 쳤던 사람이 외국으로 튀어가지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이제 피해자가 복수해 나서 그러니까요. 이런 영화 스토리 많이 사적 있잖아요. 보복에 쌍방울 이런 나서야만 사람들도 막 해외로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원래. 쌍방울. 네, 그리고 막 해외에 막 아무튼 게다가 미랑 벌써 했을 수도 있다 막 얘기 나오고 하는 것 같은데. 김봉현 씨는 그렇죠. 네. 미랑 이미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그거? 11일 날 잠적했는데 지금 5, 6일이 지나서 네. 일단은 팔당대교가 마지막으로 추적되는 장소다 보니까 예. 이거 뭐냐 이거 미랑 이외에는 다른 좀 경우의 수 물론 뭐 여러 경우의 수가 뭐 있겠지만 자연인이 되거나 했을 수도 있죠. 근데 뭐. 뭐. 예. 아, 산속에 들어가서 네, 산소에 들어가고 했을 수도 산속으로. 있을 텐데. 아 그래요? 그 산양삼 이런 거 캐 먹으면서 아니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돈 많은 사람이니까 미랑 가능성이 매우 높죠, 사실. 뭐 도와주는 사람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 뭐 분명히. 접선자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도 하고 지금. 뭔가 여기 그러니까 조력자가 있다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조카가 많이 도와줬다는 건데 조카는 일단 자기는 도주할 거라고는 몰랐다. 그래서 파주에 한 무슨 장소를 딱 특정해줘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나와서 나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설사 알았다고 하더라도 가족관계에 있기 때문에요. 이게 뭐 도주를 도왔다라는 걸로 처벌받지는 또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아니 근데 말도 안 되는 약간 좀 이상한 얘기인 게 아니 보석돼 있고 이런 사람이 파주 어디를 찍어서 만나고 이러자 하면 도망가자는 얘기 아니에요? 뻔한 거 아니야? 조카는 나는 그래도 몰랐다. 보석을 허가해 주는 대신에 어디를 벗어나지 말라. 보통 그렇게 하죠. 그렇죠. 전자발찌 예, 채워놓고 예, 하면은. 예. 네, 네. 그런데 파주를 딱 찍어서 만나기로 하고 이런 것도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당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그 뭐 변호인이랑 뭐 재판장이 뭐 동문이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거 막 너무 허술하게 한 거 아니냐 얘기 나오는데 그건 그냥 추측이고 뭐 아직까지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근데 한번 그러면 가정을 해보죠. 정말로 밀항을 해서 네. 행적이 묘연하고 도대체 찾을 길이 없다. 이러면 모든 책임 내지 그 부담은 이 판사한테 온전히 다가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말하는 마음의 책임에 불과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법적 책임은 질 수가 질 수는 없다. 거의 없으니까요. 없어요. 네. 예. 그래요? 그냥 욕만 먹고 끝나는 겁니다. 네. 허무하네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근데 이제 뭐 대법관 되기는 어려우시겠죠. 이런 일이 있으면은. 네, 그런 네, 정도.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예. 그렇죠. 뭐 이거 뭐 더 뭐 진행하고 말 것도 없는데 아무튼 너무 영화 스토리 같은 게 지금 진행이 돼가지고 아 이게 요즘 실사와 가상의 구분이 좀 잘 안 되는 게 현실이구나. 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각본 쓰시는 분들이 더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면 영화 소재가 하나가 더 늘긴 했는데 네. 이게 이제 그 가상이 아니라 논픽션이 되어버리는 네. 영화가 네. 이렇게 되어버리는 그런 다큐가 결과를- 되는 거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섭섭하니까 제가 하나만 더 다른 거 하나 여쭤보고 지금 그 12구 참사 수사를 둘러싸고 네. 왜 일선 경찰과 일선 소방대원 왜 꼬리 수사만 하느냐 네. 이 지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수사 기법상 거기부터 그러니까 차근차근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그런 지적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두 분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뭐 수사 기법상은 원래 그렇게 하기는 합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그런 비판도 있다 보니까 특수본에서도 행안부 담당자도 뭐 최초로 불렀다 그러고 뭐 서울시 담당자도 부르고 해서 그 안전 이런 시스템에서 행안부나 서울시가 어떤 거를 받았고 제대로 된 대처를 했느냐도 보고했다고 하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수사 방식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요? 저도 그 뭐 수사 방향 자체가 완전히 잘못됐다. 물론 다른 방향도 가능은 할 겁니다. 같이 조사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어쨌든 저변부터 위로 향하는 구조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본인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어제도 국회에 나와서 딱 선을 그었는데 이미 소방
소방공무원분들이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대해서 저는 형사적인 법적인 부분도 책임의 주체라는 데는 뭐 동의합니다. 이게 그분들이 그리고 또 정치적인 책임을 안 지고 이제 사퇴 안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더 그렇게 보이죠. 바로 그 점이 예, 이제 마지막에 여쭤본 게 이제 그래서 그 소방노조가 이제 본인 고발한 거에 대해서 참 마음이 아파서 네, 위로의 마음이 말씀을 아프더라고요. 하시더라고요. 이상민 장관의 이런 위로의 말씀을 어떻게 좀 두 분은 좀 울림이 좀 어떻게 좀 있었습니까? 아니 전혀 뭐 모르겠는데요. 정말 네. 그게 진정성이 있으려면 내가 뭐 폼나게 사표 던지 뭐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수습은 무슨 수습이에요? 이미 사고가 참사가 발생했는데. 에휴, 좀 답답합니다. 네. 네. 이렇게 마무리하죠. 두 분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함께 올라갑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